조선의 심장부 가장 화려한 궁궐에서 서윤의 언니는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동생 서윤은 울음을 삼키는 대신 언니를 죽인 자들의 숨통을 조일 날카로운 바늘을 손에 쥐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선의 도성 한복판,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은 서윤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기점이었습니다. 서윤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언니 서진이 입거란 이후 오직 언니가 무사히 소임을 마치고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중전을 모시는 지밀 궁녀였던 언니는 서윤에게 있어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자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언니의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차갑고 비정한 관아의 전갈 한 장이었습니다. 궁녀 하나가 죽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유도 죄명도 심지어 마지막 얼굴을 볼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언니의 존재는 궁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보름 전 면회에서만 해도 활짝 웃어 보이던 건강한 언니였습니다. 그런 언니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죽었다는 사실은 서윤의 가슴 속에 거대한 의구심을 심었습니다.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병사도 사고도 아닌 사람이 만든 죽음임을 말입니다. 서윤은 며칠을 식음을 전폐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방구석에는 언니가 입궐하기 전 직접 만들어준 자수 방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바늘 끝을 잘 보렴. 천을 뚫을 때는 망설임이 없어야 무늬가 고운 법이란다. 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손때가 묻은 바늘집을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관아를 찾아가 울부짖어도 보았고 궁궐 문 앞에서 언니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 궁녀 하나 죽은 게 무슨 대수라고 이 난리냐. 포교의 비아냥거림에 서윤의 슬픔은 굳어 한기가 서린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서윤은 언니의 유품이라며 전달받은 작은 보따리 밑바닥에서 기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언니가 서윤의 다음 생일 선물로 준비하던 하얀 명주 손수건이었습니다. 깨끗한 백색 위에는 붉은 매화 한 송이가 반쯤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 꽃잎의 색이 유독 짙고 검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본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실의 색이 아니라 자수를 놓던 중 급하게 튀긴 듯한 피가 말라붙은 흔적이었습니다. 바늘 끝은 매화의 심장부에서 멈춰 서 있었고 그 주위로 번진 핏자국은 마치 언니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소리 없는 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이 피 묻은 자수를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니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자수를 놓지 않았던 것은 필시 동생인 자신에게 이 억울한 죽음의 단서를 남기려 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언니, 내가 갈게. 내가 직접 그 지옥으로 들어가서 언니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똑똑히 찾아내겠어. 서윤은 피 묻은 자수를 가슴 깊숙이 갈무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서늘한 칼을 들어 자신의 고왔던 긴 머리카락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들은 유약했던 과거의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언니가 남긴 자수 기법을 복기하며 바늘 끝을 갈았습니다. 단순히 꽃을 피우는 바늘이 아니라 적의 살점을 뚫고 진실을 끄집어낼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스스로 얼굴에 옅은 흉터를 내어 인상을 바꾸고 목소리조차 낮고 거칠게 변조하며 입걸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방 궁녀를 뽑는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서윤은 언니가 가르쳐준 뛰어난 자수 솜씨를 발휘하여 어렵지 않게 궁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입거라는 날 아침, 서윤은 언니의 위패도 모시지 못한 빈 책상에 절을 올렸습니다. 울지 않겠다. 대신 들어가 보겠다. 그녀의 다짐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궁궐 전체를 얼려버릴 듯한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궁궐의 거대한 문 앞에 선 서윤은 숨을 깊게 몰아쉬었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숨겨진 비릿한 피냄새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부귀영화의 공간이었으나 서윤에게는 오직 언니를 지운 자들을 찾아내 파멸시킬 처형장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보찜 속 바늘 하나에 모든 운명을 걸고 궁의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그녀는 천위의 꽃을 수놓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언니의 복수를 직접 수놓는 여인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서윤이 궁궐의 거대한 문을 넘어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과 끝없이 이어진 차가운 석벽이었습니다. 궁궐은 밖에서 보던 화려함과는 달리 내부로 들어갈수록 사람의 온기보다는 엄격한 법도와 서늘한 기운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수방 궁녀로 배정받았습니다. 수방은 대궐 안에 온갖 의복에 자수를 놓는 곳으로 정치적 암투나 화려한 권력과는 가장 거리가 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에게 이곳은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잠입처였습니다. 궁궐의 모든 정보는 옷감의 결을 따라 흐르고 권력자들의 비밀은 그들이 입는 옷의 구석구석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수방에서의 첫날, 서윤은 낡은 바늘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니의 핏자국이 밴 자수천이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바늘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언니, 내가 왔어. 이제부터 내 바늘이 언니의 눈이 되고 귀가 될 거야. 수방의 최고 상궁인 박상궁은 서윤의 솜씨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신참답지 않은 노련한 손놀림과 천의 결을 읽어내는 안목은 단숨에 수방의 선배들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바느질에만 전념하는 벙어리 같은 아이로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수천 땀의 바느질을 이어가며 궁궐 사람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천위의 실을 누비는 것이 아니라 옷주인의 채취와 옷감에 묻은 미세한 얼룩, 그리고 옷수선을 맡기며 상궁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을 모조리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이번에 조 귀인께서 새로 지으신 당인은 평소보다 소매가 넓더구나.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것이라도 있으신지. 상궁들의 무심한 한마디는 서윤에게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푸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서윤의 바늘은 이제 옷감을 뚫는 것이 아니라 궁궐의 견고한 벽 뒤에 숨겨진 비밀의 틈새를 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서윤은 중전의 처소에서 넘어온 낡은 저고리를 수선하게 되었습니다. 그 옷은 언니가 마지막까지 모셨던 중전의 것이었지요. 서윤은 저고리의 안감을 뜯어내다 멈칫했습니다. 깃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작은 글자가 자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니만이 쓰던 독특한 매듭 방식이었습니다. 진실은 향기에 숨어 있다. 언니가 남긴 마지막 암호였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는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를 고발하려 했거나 혹은 이 거대한 음모의 핵심을 쥐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그 암호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복수의 길은 생각보다 더 깊고 위험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뛰어난 솜씨는 결국 궁궐 깊숙한 곳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수방의 그 아이가 수놓은 꽃은
나비가 날아들 정도로 생생하다더라. 권력에 굶주린 후궁들이 하나둘 서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처소를 드나들며 화려한 비단 뒤에 숨겨진 시기심과 탐욕을 더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후궁들은 서윤을 그저 말없는 도구처럼 대하며 그녀 앞에서 서슴없이 치명적인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오만함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옷의 치수를 재는 척하며 그들의 맥박이 빨라지는 순간을 포착하고 자수문양을 제안하며 그들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조 귀인은 서윤의 솜씨에 유독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여 임금의 승은을 독차지하려 했지요. 서윤은 조 귀인의 당위에 화려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모란꽃을 수놓았습니다. 조 귀인은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란꽃의 꽃잎 하나하나가 서윤이 설계한 복수의 그물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조 귀인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의 화려함이 극에 달하는 순간 내가 놓은 이 바늘땀들이 당신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서윤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전쟁터 한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궁궐의 정원은 사계절 내내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올라 향긋한 내음을 풍겼지만 서윤에게 그 향기는 언제나 비릿한 피 냄새와 섞여 전해졌습니다. 화사한 비단옷을 휘감고 나비처럼 거니는 후궁들의 치맛자락 아래서는 늘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산과 독한 시기심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지요. 서윤은 수방 궁녀라는 낮은 신분을 방패 삼아 그림자처럼 그들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낮은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옷의 치수를 재거나 떨어진 자수 매듭을 수정하는 척하며 서윤은 그들이 무심코 내뱉는 날 선말 한마디를 포착했습니다. 연애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서윤은 만개한 진달래 덤불 뒤 석등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조 귀인과 심상궁이 은밀하게 소리를 낮추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 아이가 보았던 비밀을 끝까지 가져갔으니 다행이지요. 중전의 자리가 탐났다면 제 분수를 알았어야지. 조 귀인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서윤의 귓가를 날카로운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서윤은 바구니 속의 바늘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만이 그녀의 터져나오려는 오열과 사리를 간신히 막아주었습니다. 언니 서진은 단순히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전을 향한 후궁들의 추악한 암투 속에서 보아서는 안 될 금기된 진실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위해 비겁하게 침묵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언니를 벼랑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알면서도 권력의 실세들은 피 묻은 현장을 외면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불덩이를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눈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윤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수방의 좁은 다락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방은 낡은 비단 조각과 먼지 쌓인 실타래로 가득했지만 그곳은 서윤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복수의 요새였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남긴 낡은 자수 상자의 이중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언니가 생전에 몰래 적어둔 짧은 기록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초사을 내위원에서 금기된 약재가 귀인의 처소로 들어갔다. 보름달이 뜨던 날 서쪽 우물가에서 보았던 그림자. 서윤은 그 한 줄 한 줄을 읽어내려가며 언니가 겪었을 공포와 외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언니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동생인 서윤이 이것을 찾아내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일까요? 서윤은 언니의 필체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언니,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서. 하지만 이제 걱정 마. 언니가 남긴 이 실타래들을 내가 하나하나 풀어서 그들의 목을 죄는 밧줄로 만들어줄게. 서윤은 촛불의 일렁임 속에서 언니의 기록을 머릿속에 통째로 새겼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정교한 도안이 되어 서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윤은 이제 단순히 옷을 깁는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관찰을 결합하여 궁궐이라는 거대한 천 위에 진실이라는 무늬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실은 가해자들의 비겁함이었고 그녀가 찌르는 바늘은 그들의 감추고 싶은 치부였습니다. 서윤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다음 날 조 귀인의 당의에 새길 자수 도안을 수정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꽃무늬였지만 그 꽃잎에 배치는 언니가 목격했던 금기된 약재의 꽃 형상을 교묘하게 뒤섞은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라면 그 문양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얼어붙을 그런 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조 귀인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조 귀인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미모를 감상하며 서윤을 하찮게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 수방의 명아주라던 내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꾸나. 내가 이번 연회에서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니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꽃을 수놓아라. 조 귀인의 명령에 서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마의 위엄에 어울리는 한 번 보면 결코 잊지 못할 진실의 꽃을 새겨 올리겠나이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 귀인의 옷감 위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바늘이 비단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서윤에게는 마치 적의 살점을 찢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자수를 놓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일부러 바늘로 찔렀습니다. 손끝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붉은 실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피는 언니의 복수를 맹세하는 서약이자 가해자들에게 보내는 죽음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조 귀인의 처소에서 돌아온 서윤의 등 뒤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 그녀의 옷치수를 재며 스치듯 맡았던 향기, 그것은 언니의 유품이었던 자수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풍기던 것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궁중 향료가 아니었습니다. 은밀하게 유통되는 독초이자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사상자의 잔향이었지요. 서윤은 수방의 구석진 자리에서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서윤은 조 귀인이 주문한 당의의 가슴팍에 거대한 모란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꽃잎의 겹침과 줄기의 휘어짐 속에 언니가 남긴 기록에 등장하는 미래의 장소를 도안화하여 숨겨 넣었습니다. 죄가 없는 자에게는 그저 화려한 꽃무늬로 보이겠지만 그날 밤의 진실을 아는 자에게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의 형상으로 보일 것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서윤은 속으로 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니, 조금만 기다려. 저들의 화려함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려 줄게. 수방의 밤은 깊어갔고 서윤의 주변에는 잘려나간 실타래와 비단 조각들이 무덤처럼 쌓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오직 이 한 벌의 옷에 매달렸습니다. 동료 궁녀들이 어찌 그리 미련하게 구느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서윤은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바느질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죽은 언니의 혼을 달래는 살풀이이자 가해자들을 향한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유는 예기치 못한 단서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조 귀인의 시녀가 수선을 맡긴 주머니 안감에서 언니 서진의 이름이 적힌 작은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니의 죽음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권력 다툼의 산물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파편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흔적을 움켜쥐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언니는 죽어서도 이들에게 이용당하고 모욕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유는 그 분노를 정교한 자수 문양으로 승화시켜 조 귀인의 연회복 소매 안쪽에 아주 미세한 은사로 옮겨 새겼습니다. 조 귀인이 팔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니게 만든 것이지요. 밤의 궁궐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금지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의 기록에 남아있던 그곳은 이끼 낀 돌담과 우거진 나무들로 인해 대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서유는 등불을 높이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서유는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등을 떠밀었으며 누군가는 눈을 감았던 그 참혹한 현장의 잔상을 말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순찰을 도는 포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등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뺨을 대고 숨을 죽인 채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여기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을까?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음의 시간은 끝났고 오직 집행의 시간만이 남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유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연회 전날 마침내 조 귀인의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수방의 모든 궁녀가 그 장엄하고도 기묘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령이 내린 솜씨다. 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그 찬사 속에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옷을 갈무리했습니다. 붉은 모라는 마치 살아있는 피를 머금은 듯 타올랐고 그 사이사이에 배치된 줄기들은 조 귀인의 목을 죄는 올가미처럼 교묘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서유는 조 귀인의 처소로 옷을 가져갔습니다. 옷을 본 조 귀인은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하구나. 이 옷이라면 전하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궁궐 전체를 내 발 아래 둘 수 있겠어. 조 귀인은 서윤의 솜씨에 감탄하며 큰 상을 내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조 귀인이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어보며 춤추듯 몸을 흔들 때마다 소매 속 은사로 새겨진 진실의 문양이 번뜩였습니다. 서유는 처소를 나오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그래요, 마음껏 즐기세요. 내일 연회장에서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시선들이 당신의 파멸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 서유는 이제 칼을 들지 않고도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바늘은 이미 조 귀인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바늘을 끝까지 밀어 넣을 결정적인 순간뿐이었습니다. 궁궐의 꽃들이 지고 진실의 칼날이 드러날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태양이라 불리는 젊은 임금, 이연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금색 감옥의 가장 높은 곳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만백성의 어버이였으나 정작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단 한 사람의 벗도 단 한 줌의 안식처도 갖지 못한 고독한 사내였지요. 이연의 주변은 언제나 아첨하는 무리들과 그 뒤에 칼을 숨긴 정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침전에 들기 전 소매 끝에 수놓아진 작은 문양 하나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연애를 위해 수방에서 새로 지어 올린 골룡포였습니다.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자수였으나 그날따라 달빛을 머금은 소매 끝에 설중매가 기묘하리만치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흰 눈을 뚫고 핏방울처럼 붉게 피어난 그 매화는 화려한 궁중의 전형적인 문양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가슴 깊은 곳에 맺힌 피눈물을 토해내는 듯 처연했고 동시에 보는 이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서슬퍼런 강렬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그 매화 꽃잎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실의 결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꽃향기 대신 비릿한 한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이토록 시린 꽃을 수놓은 자가 누구냐? 임금의 낮은 목소리가 적막한 침전을 울렸습니다. 곁을 지키던 상궁들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방의 신참 궁녀라 하옵니다. 솜씨가 워낙 출중하여 이번 골룡포의 보수를 맡겼사옵니다. 임금의 눈매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라, 지금 당장. 잠시 후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낮춘 서윤이 임금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석판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으나 서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과 긴장감으로 거세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유순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임금의 서슬퍼런 시선이 서윤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고 촛불의 일렁임조차 숨을 죽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임금의 명령에 서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바닥을 향해 있었지요. 이 꽃에 무슨 마음을 담았기에 보는 이의 심장을 이토록 서늘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왕을 축복하는 꽃이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하는 칼날 같구나. 임금의 추궁은 예리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이 기회는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가르쳐준 가장 깊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하, 매화는 세상이 가장 차갑게 얼어붙었을 때 홀로 피어나는 꽃이옵니다. 그 향기가 비로소 깊어지는 것은 눈보라라는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냈기 때문이옵니다. 소녀는 그 화려한 자태 뒤에 숨겨진 인고의 시간을 수놓았을 뿐이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이 꽃에서 시린 기운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이 꽃이 품은 진실이 전하의 고독에 닿았기 때문일 것이옵니다. 서윤의 대답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감히 임금의 고독을 입에 담다니 당장 목이 달아나도 할 말이 없는 불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 이연은 화를 내는 대신 기묘한 흥미가 서린 눈으로 서윤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아첨만을 늘어놓았지만 이 이름 없는 궁녀는 바늘 끝으로 자신의 패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무거운 골룡포 자락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서윤의 귓가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임금은 손을 뻗어 서윤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비로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못처럼 가라앉은 슬픔과 그 밑바닥에서 타오르는 서늘한 불꽃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눈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옷을 짓는 궁녀가 아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품고 궁의 심장부로 기어들어온 자객 혹은 감시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서윤. 이라 하옵니다. 임금은 그녀의 이름을 입안에서 낮게 굴려보았습니다. 서윤이라. 잊지 않겠다. 내가 수놓은 이 매화의 향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켜보마. 하지만 명심하라.
향기가 너무 짙으면 독이 되는 법이니 임금은 손을 떼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시선을 얻었다는 것은 권력의 방패를 얻은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임금 이연의 침소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은 평소 즐기던 서책도 멀리한 채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수방의 작은 불빛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수천 명의 궁녀가 숨쉬는 이 거대한 대궐에서 이름조차 희미했던 서윤이라는 존재가 임금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은 것이지요. 임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뱉은 인고의 시간이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으므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일렁이던 그 서늘한 불꽃은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토해내지 못해 스스로를 태우고 있는 자의 결연함이었습니다. 지켜보라 했더냐. 임금은 낮게 읊조리며 소매 끝에 매와 자수를 다시금 매만졌습니다. 왕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기 시작하자 궁궐에 보이지 않는 공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서윤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곧 후궁들 사이에 독이 든 소문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 귀인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지은 옷보다 이름 없는 수방 궁녀의 말 한마디가 임금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수방의 그 아이가 전하의 눈을 홀렸단 말이냐? 조 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뱀의 혀처럼 날카로운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심상궁을 시켜 서윤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수놓는 모든 도안,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과거까지 하나하나 파헤치려 들었지요. 복수를 위해 숨어든 서윤에게 조 귀인의 이날 선 관심은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동시에 적의 목을 끌어당길 가장 확실한 미끼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조 귀인의 수사망을 느꼈지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만 숨어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임금이 산책하는 길목에 언니의 죽음과 관련된 특정 문양을 새긴 1000조각을 의도적으로 흘리거나 임금의 옷을 수선할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언니가 겪었던 고통의 흔적들을 자수로 남겼습니다. 그것은 임금에게 보내는 소리 없는 상소문이자 진실을 향한 이정표였습니다. 임금은 서윤이 남긴 그 기묘한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예쁜 꽃인 줄 알았던 자수무늬가 사실은 궁궐 내에서 금기시된 사건의 날짜나 장소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지요. 임금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서윤이 이끄는 진실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등 뒤를 따라오는 왕의 시선을 느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소서 전하. 이 화려한 비단 뒤에 얼마나 추악한 핏자국이 가득한지. 이제 서윤의 바늘은 임금이라는 거대한 힘을 등에 업고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심장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꿰는 바늘이 마침내 적들의 살갗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칼보다 무서운 기록을 천 위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한순간의 감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짜인 바늘땀처럼 빈틈이 없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수방의 어두운 다락방에서 자신이 그동안 수집한 모든 파편을 펼쳐놓았습니다. 누가 어떤 비단옷을 입고 미래를 즐겼는지, 어느 날 어느 시각에 내의원에서 금기된 약재가 어느 후궁의 처소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언니가 사라졌던 그 비극적인 밤에
누가 거짓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은 서윤의 손끝에서 자수 도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평범한 자수였으나 그 문양의 배치와 실의 꼬임에는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밤새도록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그 거대한 진실의 지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바늘이 비단을 관통할 때마다 서윤의 머릿속에는 언니의 억울한 비명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고 그것은 곧 가해자들을 향한 차가운 심판의 서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광기 어린 악행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지키기 위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고한 궁녀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여러 사람의 비겁함이 엉겨붙어 만들어낸 집단적 범죄였습니다. 서윤은 완성된 도안을 내려다보며 결연히 다짐했습니다. 소리치지 않겠다. 다만 이 진실이 스스로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어 당신들이 쌓아 올린 가식의 성을 무너뜨리게 하리라. 서윤은 완성된 자수의 조각들을 궁궐 곳곳에 독처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겨눈 것은 사건 당시 입을 닫았던 내의원의 심부름꾼들과 노상궁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에게 수선을 마친 주머니나 수건을 전달하며 그 안감에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의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죄악이 아름다운 자수의 형상으로 눈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에 궁궐의 공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발설한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굳건해 보였던 그들의 동맹은 서윤이 던진 작은 바늘 하나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지는 과정을 수방의 그늘진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진실을 꿰는 바늘은 이제 그들의 살갗을 넘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임금의 시선이라는 가장 강력한 실을 이용해 이 모든 조각을 한데 묶어 터뜨릴 마지막 매듭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윤의 방은 더욱 고요해졌지만 그 정적 속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언니의 핏자국이 묻은 그 자수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이 완성한 진실의 도안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언니가 남긴 피의 매듭이 드디어 서윤의 손에 의해 해소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서윤은 촛불을 끄며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제 곧이야. 저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가장 어두운 진실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거야. 서윤의 눈은 이제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꿰뚫는 매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서윤이 뿌려둔 진실의 씨앗은 궁궐이라는 비옥한 탐욕의 토양 위에서 빠르게 독초처럼 자라났습니다. 서윤은 수방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이 설계한 덫에 걸려든 가해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핥히는지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언니의 죽음에 가담했던 권세가들은 이제 밤마다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입은 옷의 문양이 갑자기 언니의 일그러진 얼굴로 보이고 소매 끝에 붉은 실이 언니가 흘린 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밀담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감춰졌던 추악한 공모의 정황들이 서윤의 귀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조 귀인의 처소 근처에서 결정적인 대화를 포착했습니다. 조 귀인의 신복인 심상궁과 내의원의 의관이 다투고 있었지요. 그 궁녀를 처리할 때 썼던 사상자 가루가 아직 내의원 장부에 남아있단 말이오.
누군가 이 자수 조각을 내 방에 던져두었단 말입니다. 의관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상궁은 그의 입을 막으며 낮게 윽박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조 귀인 마마께서 알게 되시면 당신 목숨은 그날로 끝이오. 서윤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바늘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단순한 질투를 넘어 중전을 시해하려던 독살 음모를 언니가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마지막 한 땀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임금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상소문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누가 독을 구했는지, 누가 망을 보았는지, 그리고 누가 언니의 시신을 서둘러 지워버렸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자수의 형상을 빌려 천 위에 수놓아졌습니다. 서윤의 방 안은 수천 개의 실타래로 가득 찼고 그 실들은 마치 언니의 억울한 넋을 달래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가해자들의 목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손가락에서 배어나온 피로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워진 언니의 존재를 다시 세상에 불러오는 부활의 의식이자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모든 비겁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서윤은 밤새도록 바늘을 놀리며 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니, 이제 다 왔어. 곧 이 바늘 끝이 저들의 심장에 닿을 거야. 서윤의 눈은 이제 인간의 슬픔을 넘어선 신성한 집행자의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이 진실의 그물이 임금의 손에 닿는 순간 궁궐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를 상상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완성된 진실의 자수를 품에 안고 임금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으나 서윤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알기에 그녀는 주저함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이 서윤을 가로막았으나 서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전하께 올릴 마지막 수선물이 옵니다. 이 옷을 입으셔야 비로소 조선의 밤이 밝아질 것이옵니다. 서윤은 임금에게 전달될 비단 상자 속에 자신의 모든 인생과 언니의 목숨값을 담았습니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임금의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촛불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전하, 부디 이 자수 속에 담긴 피눈물을 보소서. 그리고 당신의 칼로 이 추악한 매듭을 끊어주소서. 서윤은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의 분노가 궁궐을 피바다로 물들이는 일뿐이었습니다. 서윤이 임금에게 바친 진실의 자수는 거대한 폭풍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비단 위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들은 임금 이연에게 단순한 예술품이 아닌 궁궐 내부의 따리를 틀고 있던 거대한 부패의 지형도였습니다. 임금은 그 자수 속에서 언니 서진의 죽음과 중전 씨의 음모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읽어냈고 그날 새벽지체 없이 침국을 명했습니다. 평화로웠던 궁궐의 아침은 서슬 퍼런 금군들의 발소리와 고함으로 깨졌습니다. 궁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윤의 자수에 이름이 오르거나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던 관리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권세의 정점에서 호령하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며 땅바닥을 기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수방의 그늘진 기둥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으나 서윤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불길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르는 비명이 언니가 마지막 순간에
내뱉었을 단발마처럼 들려와 서윤의 심장을 더욱 시리게 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조 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당의 소매 속에 숨겨진 은사자수가 언니 서진의 원혼을 불러내는 부적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임금 앞에 무릎을 꿇린 조 귀인은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하며 악을 썼으나 서윤이 증거로 제시한 자수 도안과 내의원 장부의 기록들이 하나둘 맞춰지자 결국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궁녀 하나 때문이었느냐? 전하, 고작 그 하찮은 목숨 하나 때문에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조 귀인의 절규는 차가운 대궐 바닥을 울렸습니다. 임금 이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윤이 수놓았던 핏빛 매화자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찮은 목숨이라니. 너의 탐욕을 위해 지워진 그 이름이 바로 이 나라의 백성이요. 짐이 지켜야 할 진실이었다. 임금의 서늘한 교지가 떨어졌습니다. 조 귀인은 그 자리에서 패서인되어 사약을 명받았고 그녀를 도왔던 심상궁과 부패한 의관들 역시 극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침묵으로 방관하던 자들까지도 파직과 귀양의 길에 올랐습니다. 서윤의 바늘 끝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궁궐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통째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모든 숙청이 끝나고 궁궐에는 다시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가식적인 평화와는 달랐습니다. 악취나던 고름을 짜내고 난 뒤에 쓰라린 상처와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만 번의 자질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끝을 만져보며 서윤은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언니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는 승리의 환희 대신 텅 빈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잃어버린 언니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이 화려한 궁궐이 자신을 보듬어줄 안식처가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윤은 창밖으로 내리는 이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신기루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수놓았던 바늘을 정리했습니다. 언니를 위한 복수의 매듭은 지어졌으나 이제 서윤이라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청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 귀인이 끌려간 빈자리에는 차가운 새벽 서리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그녀의 웃음소리와 분내로 가득했던 처소는 이제 주인을 잃은 유령의 집처럼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지요. 서윤은 그 화려했던 방의 문턱에 서서 바닥에 흩어진 비단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이의 피를 말리고 눈물을 짜내어 쌓아 올린 권세였건만 무너지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귀향길에 오른 관리들의 곡소리와 파직당한 상궁들의 비명이 궁궐 담장을 넘어 멀어져 갈 때마다 서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설계한 복수의 그물이 얼마나 촘촘하고 잔혹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독이 밝혀지고 거짓된 증언이 뒤집히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자들까지 하나둘 무너져 내린 이 현장은 서윤이 꿈꿨던 결말이었지요. 하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서윤이 마주한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닌 지독한 허무함이었습니다. 언니를 죽음으로 밀어넣은 자들은 사라졌으나 언니의 따스한 손길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스스로 냈던 얼굴의 흉터와 서늘하게 변해버린 눈빛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궁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타버린 욕망의 잔해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든 몰락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며
자신이 머물렀던 이 좁은 수방의 다락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오직 죽음을 쫓고 진실을 캐내는 시간이었지요. 이제 복수의 소임은 끝났으나 서윤은 이 화려한 돌담 안에 자신의 자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누군가가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살 수 있는 공간이었고 서윤은 더 이상 그 전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서윤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품속에서 언니의 마지막 유품인 핏빛 자수천을 꺼내보았습니다. 이제 그 천에 묻은 피는 더 이상 복수를 갈구하는 비명이 아니라 안식을 바라는 영혼의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임금과의 마지막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라는 천 위에 복수가 아닌 다른 무엇을 수놓아야 할지 고민하며 궁궐의 깊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서윤의 진정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궁궐의 저녁은 유독 고요하고도 찬란했습니다. 모든 숙청을 마무리하고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은 임금 이연은 복수의 1등 공신이자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여인 서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선 곳은 후원 깊숙한 곳, 흐드러진 낙화가 연못을 덮고 있는 정자 앞이었습니다. 임금은 평소의 근엄한 옷차림이 아닌 편안한 도포 차림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왕으로서의 위엄 대신 한 사내로서의 진심 어린 애정과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 궁에서 겪은 고통을 짐이 어찌 다 헤아리겠느냐.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의 시간은 끝났다. 임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의 곁에 머물러다오. 너에게 정식 품계를 내리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과 보호를 약속하마. 너의 그 영민함과 따뜻한 바늘 끝으로 짐의 외로운 정사를 보듬어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궁녀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로의 초대였으며 평생의 안락을 보장하는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임금의 손길이 닿기 전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전하, 소녀를 향한 그 크신 은혜에 뼛속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하지만 전하, 이 궁궐은 소녀에게 너무나 화려하고도 좁사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임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소녀는 이곳에서 언니를 잃었고 복수를 위해 제 영혼을 깎아내었습니다. 이제 원한의 실타래는 풀렸으나 궁궐의 담장 안은 여전히 소녀가 숨쉬기엔 너무나 가파른 곳이옵니다. 소녀는 누군가의 꽃이 되어 새장 속에 갇히기보다 이름 없는 풀꽃으로 살더라도 제 발로 세상을 딛고 서서 저만의 자수를 놓고 싶사옵니다. 그것은 왕의 권력에 대한 거절이었으나 인간 이연에 대한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삶이라는 천위의 타인의 명령이 아닌 오직 자신의 의지로만 무늬를 그려나가길 원했습니다. 임금 이연은 내밀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억지로 붙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눈빛 속에서 그가 가질 수 없는 고귀한 영혼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너답구나. 짐이 품기엔 너의 기계가 너무나 드높았다. 임금은 서윤을 붙잡는 대신 그녀가 나아갈 길을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왜 그토록 치열하게 바늘을 쥐었는지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에게는 복수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고, 임금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단 한 번의 진심을 떠나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임금에게 마지막 절을 올리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성군이 되소서. 소녀는 밖에서 전하가 수놓으실 평화로운 세상을 지켜보겠나이다. 서윤의 선택은 화려한 궁중의 삶이 아닌 거칠지만 자유로운 광야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의 여인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직접 수놓는 주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매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원한의 매듭이 풀리고 궁궐의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을 때 임금 이연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서윤을 불러 곁에 두려 했던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고 그녀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서윤을 조선 최고의 자수명인으로 칭송한다는 전교를 내리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궁을 떠나 자유의 몸이 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우였으나 임금은 서윤이 흘린 피눈물과 그녀가 증명해낸 진실의 가치가 그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임금이 내린 자수명인의 증표와 작은 바늘집 하나만을 챙긴 채 정들었던 수방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정문 앞에 선 서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은 언니가 소리 없이 사라졌던 비극의 장소이자 서윤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깨어냈던 전쟁터였습니다. 붉은 단청과 높은 담장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서윤을 가두는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언니를 잃었지만 동시에 언니의 명예를 되찾았고 홀로 설 수 있는 강인한 영혼을 얻었습니다. 서윤은 궁궐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언니를 향한 작별 인사였고 자신을 지켜봐준 왕을 향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서윤은 이제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백성들이 북적이는 세상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궁을 나선 서윤은 도성 한 구석에 작은 화방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을 기록하거나 욕망을 읽어내기 위해 바늘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옷에 따뜻한 위로의 꽃을 수놓고 슬픔에 잠긴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아름다운 무늬를 새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의 인생에 부속된 궁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천 위에 스스로가 원하는 색과 모양으로 직접 운명을 수놓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임금 이연은 가끔 높은 곳에 올라 서윤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끝내 가질 수 없었던 하지만 가장 존경했던 단 한 사람의 이름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서윤의 바늘 끝에서 피어난 꽃들은 이제 궁궐의 담장을 넘어온 조선의 산천에 그 깊은 향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교훈은 남의 옷에 수놓아진 화려한 꽃보다 자신의 삶을 직접 수놓는 거친 손마디가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억울한 죽음과 차가운 복수 끝에 서윤이 찾은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이름의 가장 고귀한 자수였습니다. 우리 역시 타인이 정해준 도안이 아닌 스스로가 원하는 빛깔로 각자의 인생을 정성껏 수놓아야 한다는 큰 가르침을 이 이야기는 남기고 있습니다.